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LG CNS AWS 론치센터 김희준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준수님 안녕하세요. 네, 하트도 날려주셨고 원재님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지금 접속하고 계시죠? 채팅창으로 인사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고 반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춘스 티키테크 첫 생방송인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생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 CNS 정희석 책임님과 AWS 정영준님 모셨습니다. 일단 희석 책임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G CNS 클라우드 사업부 클라우드 선행기술팀 정희석 책임입니다. 저는 LG CNS에서 클라우드 TA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준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준이고요. AWS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 SA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AWS와 LG CNS가 픽한 23년 핵심 서비스 4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작년 말에 AWS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특히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와 관련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서비스의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세션의 발표가 진행이 쭉 될 거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다들 사전 질문 남겨주셨죠? 저희가 사전 질문 위주로 먼저 답변 드릴 거고요. 세션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좀 궁금하신 점들 막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 모아서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인사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뭐 느낀 점이나 소감, 와 이런 리액션도 괜찮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니까요. 네,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저 준님이다. 저희 목소리 예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원준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반응 드릴 거니까 채팅창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춘스 티키테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또 진행할 예정이에요.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께 모두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도 정확하게 설문에 남겨주시면 뒤에 나올 발표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할 거고요. 다시 보기 링크도 메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들 제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LG CNS 정희석 책임님께서 New in Serverless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인사드렸던 LG CNS의 정희석 책임이고요. 이제 제가 LG CNS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저는 이제 5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고객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이었고요. 많은 산업군에서 경험을 쌓았고 덕분에 이제 적지 않은 AWS 서비스를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생각, 판단에 비춰 제가 직접 선택한 뉴인 서버리스 3개 서비스에 대해서 제 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MSA라는 순풍에 컨테이너 돛을 달다라고 이제 써봤습니다. 말 자체는 사실 말은 되지 않습니다. 순풍에 돛 달았네 라는 말을 이제 이용해서 써봤는데요. MSA가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되었고 또 컨테이너 또 서버리스가 이제 그 MSA 구현을 위해서 시장의 최적의 옵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3티어죠. 웹, 아스, DB 이렇게 세계 인프라로 대표되던 모노리식 아키텍처가 여전히 장점도 존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지만 현재 모바일, 태블릿, 키오스크, 이제는 전기차 대시보드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에서 접속하는 어떤 고객의 요청,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에 맞닥뜨렸고 그러면서 MSA가 그것의 최적의 어떤 답변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약간 복잡다단하게 MSA라는 게 이제 서비스를 어떤 고객의 선택 혹은 구축하는 선택에 의해서 잘게 나눈 다음 그 서비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총합적인 형태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계 아키텍팅이다 보니 당연히 그 잘게 쪼개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의 옵션은 컨테이너 또는 서버리스가 최적의 옵션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고요. 단순히 운영적인 측면에서만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전 단일 서버, 단일 노드에서 운영되던 웹 와스 DB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그 서버에서 돌고 있던 모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컨테이너, 영향받은 컨테이너만 장애가 되거나 혹은 컨테이너를 배포한 정책에 의해서 아예 서비스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컨테이너 이제 몇 가지 장점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OS를 가지고 있는 서버 대비 컨테이너로 넘어가면서 혹은 뭐 서버레스도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부팅 시간, 그 무게 자체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빨리 부팅할 수 있고 빨리 셧다운 될 수 있고 또 이 장점은 빨리 스케일 인아웃이 가능해지고 이런 장점이 구현되면서 유연성, 민첩성이라는 이제 장점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컨테이너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리소스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또 제한을 하고 또 많은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연성이라는 장점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민첩성과 유연성이 좀 더 가시화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서버의 어떤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MSA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아키텍트다라는 것도 알았고 자, 나는 컨테이너 혹은 서버리스로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AWS 서비스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선택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선택 단계가 이제 많습니다. AWS는 워낙 많은 서비스를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EC2에 도커를 설치해서 도커를 올려도 되고 EC2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서 구현해도 되고 혹은 AWS 제공해주는 ECS, EKS를 활용해도 되고 또 람다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전 저희 전래동화죠. 금도끼, 은도끼처럼 자,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 도끼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내 도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금도끼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고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 비록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론 소설에서는 잘 말해서 모든 도끼를 얻게 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저희는 저희의 베스트 옵션인 하나를 답해야 되고 골라야 하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내가 고를 수 있는 옵션 중에 금도끼냐? 비록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제가 뭐 EKS를 금도끼에 붙여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가장 베스트 옵션인지는 내가 구축하려는 어플리케이션 또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어떤 제약 조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죠.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썼습니다. 서버 걱정은 줄여야 됩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반드시 걱정을 줄일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구현하는 이 서비스가 구현과 연계가 용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로그라는 것부터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을 운영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것들이 서버리스에 대한 서비스였고 EKS도 거기서 설명을 줬지만 그거는 제 다음으로 설명해 주실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드려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골라왔습니다. 이거는 단지 리인벤트에서만 발표된 것은 아니고 2022년에 발표된 거를 전반적으로 판단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있다고 판단한 것들을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람다입니다. 람다 자체가 아니라 람다에서 파생된 기능이죠. 람다 펑션 URL과 그 다음에 람다 스냅스타트와 이벤트 브릿지의 파이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PC 레티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람다부터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람다 보시면 제가 제목에 람다라고 이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람다? 왜냐면 오래된 서비스죠. 뭐 이제와 람다에서 발표하고 공유할 만한 게 남아있나? 보시다시피 2014년 노벰버에 발표된 서비스입니다. 오래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그 이후로도 람다는 끊임없이 기능과 또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성능을 발전시켜 왔고, 현재는 이런 서비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어떤 MSA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걸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세 가지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이제 OS 선택, 디스크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코드만 잘 작성하면 된다. 서버리스 서비스의 대표이죠. 두 번째는 가끔 이 점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트리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OS처럼 항상 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불러줘야만 꽃이 되는 친구입니다. 누가 와서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즉 큰 범위를 보면 네트워크와도 다 연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불러줘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비용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썼지만, 정확하게 뭐 동작 시간, 할당된 메모리, 작동한 시간에 맞춰서 사용한 것만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한번 강조를 해보면 결국 중요한 것 코드, 그 다음에 누가 호출해야 되고 쓴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람다 펑션 URL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람다는 람다 펑션 자체에 URL을 부여해서 클라이언트가 그 람다 펑션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URL ID 람다 URL region on.aws.라는 약간 독특해 보일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뭐 호출을 했을 때 400 에러가 난다든지 500,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뭐 서버리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조건 중 하나죠. 내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웹애플리케이션, 뭐 단순 호출은 사실 당연합니다. 뭐 람다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슈퍼앱 같이 막 큰 기능을 모두 다 밀어넣어 봐야지 용으로 동작하는 서비스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은 타임아웃 시간이 15분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기존의 람다를 뭐 API 게이트웨이 같은 앞단에 뒤에 두었을 경우 API 게이트웨이가 타임아웃 시간이 나면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에 에러가 리턴 되니까 그 안에 람다가 동작이 완료될 수 있는 식으로 코드 혹은 기능을 제안해야 했다면, 이거는 15분 같이 좀 더 길게 동작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점입니다. 뭔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태가 기존 형태입니다. 대부분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 혹은 API 게이트웨이를 앞단에 두고 타겟 그룹의 람다 펑션을 지정해서 고객 혹은 온프레미스 혹은 웹훅 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 단계 레이어를 거쳐서 접속이 가능했다 라면 그것이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펑션을 호출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면서 아키텍트가 좀 더 단순화되고 간결화되었고, 향후에 이벤트 브릿지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형태의 기능이 어떻게까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점입니다. 이 기능은 람다 스냅스타트고요. 실제 리인벤트 2022의 키노트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서비스 발표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키노트에 들을 때 정말 흥미롭고 재밌고 또 되게 관심을 갖춰서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넣었습니다. 기능을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실행 환경 구성을 위한 초기 단계 최적화입니다. 이게 영어로 써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execution environment configuration을 함에 있어서 initialization 단계를 최적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하고 나니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반대로 다음은 콜드 스타트로 인한 람다 지연 시간을 90% 감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콜드 스타트가 무엇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지만 단 약간은 제한은 이 기능을 제한하는 엔진이 이제 코레토 기반 자바 8, 자바 11 버전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현하실 경우 적합성이 맞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이제 적어놨고요. 자, 골드 스타트가 무엇인지 우선 그림에서 위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코드를 생성하셔서 람다에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람다가 도는 AWS 안에 풀 안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키노트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은 이거를 EC2로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파이어크래커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에서 이제 마이크로 VM을 더 빨리 띄울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기술인데요. 그를 통해서 이제 캐시도 늘렸지만 우선 자바 코드로 들어간 람다가 트리거가 계속 호출이 와야 깨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출이 계속 들어오면
주황색으로 표현한 액티브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 동안 호출이 계속 들어오질 않으면 이제 제가 썼는데 셧다운 모드를 지나서 이제 슬립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슬립 상태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트리거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람다가 액티브 상태로 돌아가기까지의 필요한 절차를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작아서 조금 안 보실 수 있는데 엑스큐션 엔바이러먼트를 먼저 생성해야 되고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런타임을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넣은 코드에 정의된 뭐 임포트라든지 어떤 그런 펑션들을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단계가 콜드 스타트에서 다 요구되는 작업들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코드고 호출되는 빈도가 빈번하지 않아. 이런 케이스에서 매번 호출될 때마다 콜드 스타트에서 최대 몇 초까지 낭비될 수가 있던 거죠. 이거를 어떻게 개선했느냐? 콜드 스타트, 즉 필요한 부팅 이니셜라이제이션까지를 된 람다 이미지로 스냅샷을 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냅샷을 저장해요. 그래서 람다가 호출을 받았을 때 0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가 시작된 것에서 람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콜드 스타트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90% 이상 감소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더 이 스냅샷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를 키노트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지금 유튜브에서 키노트, 피터 디산티스가 한 키노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스냅스타트가 이제 구현이 된 거고요. 때로는 EC2에서 저희가 복잡한 단계를 줄여나갔던, 마치 골든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서버리스에서도 이런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저한테 흥미로웠던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람다가 단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텔레메트리 API, 좀 더 많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런 API도 제공해주고, 람다 스토리지도 TMP라고 적용되는 템프 스토리지가 맥시멈 10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그 다음에 파워툴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뭐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버리스 기반으로 구축할 때 항상 이제 어려운 점이 많고 도전하려는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툴이라고 하고요.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더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브릿지는 MSA를 아시는 분께는 익숙한 서비스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익숙한 서비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리인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MSA 관련한 학습을 이해가 보니 상당히 잘 만들어진 서비스다. 그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통합을 위한 코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쉬운 필터링과 영어로 이제 enrich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기능 강화라고 저는 우선 써놨는데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14개 이상의 AWS 서비스와 실시간 연계를 지원한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 어떤 장점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MSA라는 아키텍트에 의해 구현된 A와 B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점들은 이제 그 서비스가 각각 분산되어서 연계되어 있는 걸 표현한 것이고요.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AWS에 각각 다양한 이벤트 드리븐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도입했겠죠. 이 케이스에서 만약 A와 B 사이에 연계가 필요하거나 상호 데이터 호출, 이벤트 전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에 선택해야 하는 옵션은 뭐 AWS 글루를 쓴다든지, 글루를 쓴다고 해도 결국 API가 서로 통신이 무리 없도록 다 어느 정도 코드를 수정해야 했거나 혹은 때로는 서드파티 툴을 통해서 이런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를 통해서 이거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AWS에서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소스 자체가 이벤트 드리븐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서비스들이 메인입니다. 키네시스, MQ, 다이나모DB, SQS, MSK 같은 서비스들이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로 보내게 돼서 필터, 특정 룰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enrich라는 것을 통과하는데, enrich는 이제 반드시 도주되고 안 되는 거지만 람다, 스텝 펑션 같은 걸 해서 그냥 단지 어떤 호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벤트 타겟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공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 어떤 기능 같은 걸 한번 걸쳐서 이것을 좀 더 맞춰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벤트 타겟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또 다른 이벤트 브릿지가 되거나
람다가 될 수도 있고 스텝 펑션이 될 수도 있고 API 게이트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정말 말 그대로 파이프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몇 가지 유즈 케이스로 실제 리인벤트에서 소개되었던 것들인데요. 이 키네시스에서 사실 키네시스가 이제 데이터를 운송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A에서 운송된 데이터를 B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필터 룰에서 람다를 거쳐서 다른 B의 키네시스로 바로 가거나 혹은 SQS에서 람다를 거쳐 다이나모DB로 가서 잠시 통했다가 스텝 펑션으로 가거나 혹은 다이나모DB의 스트림에서 특히 다이나모DB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트림을 통해서 바로 필터를 통해서 B라는 서비스의 이벤트 브릿지로 넘어가게 되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람다를 설명드릴 때 이벤트 브릿지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엔드포인트 URL을 람다가 앞단에서 받고 자기를 호출된 어떤 API 특성에 따라서 뒷단에 있는 이벤트 브릿지로 멀티로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연합 구조도 가능해진 것이고요. 이벤트 브릿지 역시 단지 제가 말씀드린 파이프만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옆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람다 펑션 URL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거에 인바운드 웹훅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도 발표가 되었고 또 이미 한 42개 이상의 사스 업체와 어떤 이런 이벤트 브릿지 간의 이런 연계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일즈포스도 추가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어떤 세션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라고 해서 기존 룰은 약간 리전과 타임존 설정에 제한이 있었다면 이 스케줄러는 이런 타임존, 룰 같은 세팅을 좀 더 그 리전에 맞도록 지정을 할 수 있어서 발표상 예를 든 건 이런 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독을 하고 있다가 구독을 한 달 구독비를 우선 지불한 상태에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구독을 끊으면 다이나모DB에 임시로 엔리치였죠. 거기에 담아둬서 이 사람이 월 말이 지날 때 스케줄링에 의해서 구독자에서 빠지도록 하는 이런 식의 서비스도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벤트 파이프와 스케줄러 기능을 통합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레티스입니다. 이 레티스는 후에 매니저님께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가장 중점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네트워크 전문 지식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잠깐 프랙티컬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랜딩존이라고 한때 불렸었죠. 멀티 어카운트 기반의 멀티 VPC가 혼재되어 있는 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런 식의 그림을 띠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문으로 동작하는 AWS 어카운트와 VPC가 존재하고 또 각각 운영, 개발 혹은 운영 1, 2라는 어카운트가 연계되어 있는 대신 그 하위에 들어있는 EC2, 람다, EKS, ECS 등이 서비스 메쉬를 구성해야 되는 구조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아키텍트는 이제 개발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VPC 라우팅부터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고 다이렉트 커넥터가 될 수도 있고 피어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의 내부 구조를 띄고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그린 것처럼 세큐리티 그룹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통신이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봐야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설정이 너무 많은 겁니다. 라우팅도 봐야 하고 트랜짓 게이트도 봐야 되고 VPN이 문제인가 왜 이게 통신이 안 되지를 다 봐야 하는데 개발자분들이 그걸 다 보긴 어렵고 또 그때마다 운영자를 불러서 같이 보자니 운영자도 힘들죠. 레티스는 이 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건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점입니다. 생성 방식을 좀 더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절차입니다. 레티스라는 VPC 옵션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먼저 생성합니다. 그리고 타겟 그룹을 만들죠. 타겟 그룹에 연계되는 건 EC2, EKS, 람다와 같은 실제 서비스가 구현되는 인스턴스입니다. 이 단계는 약간 프랙티컬하게 표현드리면 ALB를 만들고 리스너, 그 다음에 타겟 그룹을 만드는 것과 약간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먼저 정의하죠. 그 다음에 레티스에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되 앞단에서 만들어 놓은 레티스의 서비스를 연계해 놓고 뒷단에 이 레티스가 내가 통신을 연계한 VPC를 지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멀티 VPC 지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개발자가 보는 내가 돌리는 내가 개발하는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연계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좀 더 개발자 관점에서 도식할 수 있는 겁니다. EC2도 있고 EKS도 있고 ECS도 있는 과정에서 내가 정의한 서비스가 각각 무엇인 것이고 얘가 어떤 VPC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더 서비스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표현함으로써 물론 이렇다고 해서 네트워크를 전혀 할 일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단
운영자와 개발자의 롤 분리와 어떤 그런 기술셋의 혼합으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발생하는 불편한 점들 혹은 거기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관리하는 관계를 조금 더 믹싱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제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세큐리티 그룹도 어떻게 연계해서 할당할 수 있고, 또한 어떤 통신 로그도 여기서 다 라티스에서 세팅할 수 있는 식으로 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점이 이제 이 점은 운영 관점에서 매우 좋은 생각이고 좋은 서비스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람다, 그다음에 이벤트 브릿지, 그다음에 이렇게 VPC 라티스가 제가 생각한 뉴인 서버리스, 꼭 서버리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말씀드리고 보니. 하지만 좀 더 서버리스 관점에서, 또 컨테이너 관점에서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이제 마치고 제 마이크를 AWS 정 매니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소개받은 AWS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 SA 역할을 맡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EKS의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고 로드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희성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물론 서버리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면서 4가지 정도를 픽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의 클라우드의 트렌드는 사실 서버리스와 컨테이너의 경계가 점점 이제 모호해지고 있고, 일부분은 컨테이너가 서버리스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구동되는 이런 영역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또 람다가 서버리스가 내부적으로는 사실 컨테이너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넓은 의미에서는 또 컨테이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컨테이너와 서버리스를 같이 합쳐서 앱 모더니제이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도 있는데요. 특별히 EKS는 이 앱 모더니제이션 관점에서 더욱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KS는 지금까지 처음에 2018년도에 이제 소개되고 나서 운영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시작된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데만 뭐 며칠씩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핸즈온을 한번 고객분들이랑 같이 해보면 30분이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핸즈온 마지막에는 한 5분?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들이 설치에 성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초반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EC2 기반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의 설치가 처음엔 그렇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해주는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EKS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컨트롤 플레인 구성 및 운영 자동화에 집중된 업데이트들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데이터 플레인과 클러스터 운영 자동화를 위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형 애드온이나 가시성을 위한 옵션들이 추가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추가된 기능들이 성능이 개선되거나 AWS의 기존 서비스들과 네이티브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기능들이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러스터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제 추가되는 기능들을 좀 더 보자면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리소스의 구성 및 이제 조정이 가능해지는 형태로 이제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EKS가 처음 소개될 때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자동화에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AWS의 콘솔에 들어가서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시면 컨트롤 플레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어디입니다. 딱 해가지고서 그 내용만 텍스트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없었고 어떻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대시보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소스의 구성 및 조정이라고 해서 뭐 컴퓨팅 해가지고서 워커 노드를 추가하거나 애드온을 추가하거나, 그리고 옵저버빌리티라고 해가지고서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리소스들이 EKS 콘솔에서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더욱더 이제 제공하게 됐죠. 그리고 또 AWS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 뭐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명주기 관리 자동화라고 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플레인이 추가되고 나서 데이터 플레인의 추가 제거에 대한 기능들이 원래는 제공이 되지 않았었다가 이제 저희가 로드맵에 그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나중에 추가됐던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및 관찰 가능성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로그 분석이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컨테이너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게끔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과 연계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그라파나 같은 것들과 함께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디스트로포 오픈 텔레메트리, ADOT라고 부르는 서비스들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가시성 영역에서는 쿠버네티스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섀도우 로그까지도 동시에 분석을 해가지고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다음 영역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제공하기 시작했죠. 최근 들어가지고서 쿠버네티스를 잘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여기 옵저어빌리티에 더해서 MLOps까지도 확장해 나가서 AI ML을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EKS를 앱모더니제이션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빠른 그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AI, ML로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기능들로 확장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 바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은 아까 전에 이제 희성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이라는 별도의 영역으로 이거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인프라 전반을 이제 통합해 가지고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통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이다 라고 별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비스 메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전반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싱글 포인트 오브 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이 강력한 권한에는 항상 리스폰시빌리티가 따릅니다. 네트워크 잘못 건드리면 서비스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이스티온이, 엠메시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레티스 같은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러스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기능들이 계속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할 만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관리형 노드 그룹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추가입니다. 관리형 노드 그룹이 이제 더욱더 최신 쿠버네티스 업스트림 버전들을 더 빠르게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성능도 더욱더 개선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기능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스케일 값을 미니멈 0으로 시작해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다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맥OS 워커노드라든지 관리형 노드 그룹에서 EC2의 이제 원풀 기능으로 통합을 해서 아까 전에 뭐 람다의 스냅샷 기능이 이제 뭐 콜드 스타트에 대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이 EC2가 스케일 아웃을 할 때 어쨌든 쿠버네티스 안에서 더 많은 스케일 자동 확장이 필요할 때 여기서 원풀을 이용해 아주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로 훨씬 더 유연한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커 노드들 뿐만이 아니라 EKS는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EKS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EKS는 지금 7가지 버전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제공됐던 EKS가 이제 여기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인프라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애드온들을 추가를 해가지고서 오픈소스로 재패키징한 것들, 이게 바로 이제 EKS 디스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레드햇 리눅스 같은 거, 페도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페도라가 사실 리눅스 커널에 다양한 레드햇에서 개발한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패키징해서 제공하는 리눅스의 배포판이잖아요. 바로 이제 리눅스 커널을 이용해서 만든 배포판인 것처럼 EKS 디스트로는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패키징을 다양화해가지고서 제공하는 게 바로 EKS 디스트로입니다. 그리고 이 EKS 디스트로를 바탕으로 EKS Anywhere라고 하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EKS 디스트로에 대한 기술 지원 플러스 그리고 EKS Anywhere를 이제 커머더티 하드웨어에 설치를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지겠죠. 마치 EKS가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AWS에서 VPC를 연결해서 로드 밸런서와 통신이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EBS를 연결을 하거나 S3를 연결해가지고 스토리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 같은 오퍼레이션이 커머더티 하드웨어에서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엣지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애드온들을 추가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기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을 AWS가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EKS Anywhere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인벤트 때 소개됐던 건데요. EKS Anywhere가 이제 스노우 서비스, 스노우 패밀리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각각 엣지 이제 로케이션에서 이제 IoT 서비스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되어집니다. 비슷한 거는 K3S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KS를 또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는 세 가지 고객분들이 또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레지던시가 중요한 고객분들,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션 때문에,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이제 특정 국가를 벗어날 수 없거나 아니면 데이터 이격거리를 구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온프레미스랑 IDC를 같이 이제 운영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레이턴시에 되게 예민한 어플리케이션, 언더 10ms 이하의 이제 슈퍼 로우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될 때는 결국에는 엣지 로케이션에 이제 있어야 될 텐데, 이때 이제 아웃포스트와 웨이브랭스 그리고 EKS on 로컬 존 같은 것들을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KS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전 사실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질문들이 좀 올라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웃포스트랑 웨이브랭스랑 로컬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EKS 애니웨어도 우리가 하드웨어 매니지하는 거 빼고는 아웃포스트랑 다른 거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나 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EKS 버전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나갔는데요. EKS의 최근 업데이트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할 만한 네 가지를 뽑자면, 시간 제약상 네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EC2 시스템 태그 전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드 듀티로 컨테이너의 위협 탐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펜터의 이제 지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클러스터 생성 및 업데이트가 더욱더 빨라졌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러스터 업데이트 속도 개선부터 좀 보자면, 클러스터 업데이트 속도 개선의 경우에는 예전에 클러스터 업데이트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EKS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을 해보시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실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클러스터 하나당 최소 5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조인을 해야 되고, 로드 밸런서가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워커 노드와의 또 어소시에이션이 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각각 일어나면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인스턴스 사이즈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성능도 내부적으로는 8배 이상 더 큰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하게 돼서 IOPS가 되게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분 미만으로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EKS 클러스터에 대한 운영을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CNCF의 자료에 의하면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80%는 AWS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쿠버네티스의 되게 많은 사용량들이 실제로는 AWS 내에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쿠버네티스의 최신 기능에 대한 적용 시점들을 더욱더 빨리 앞당겨서 여러분들이 클러스터가 보안 홀에 노출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여러분 최신 기능들을 바로바로 적용해 가지고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기능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서, 예전에는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컨트롤 플레인이 이제 내려가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서버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에도 100%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태그 전파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좋은 포인트인데,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이 막 올라가면서 비용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용이 이제 딱 내려가거나 하진 않지만 비용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생겼습니다. 뒤에 이제 큐브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클러스터 안에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가 어떤 서비스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너무나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알겠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 어떤 서비스에 얼마, 이런 것들을 알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태그를 사용해서 AWS에서 얼만큼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쿠버네티스에 대한 리소스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직접 태그를 다는 스크립트들을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로그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남긴 다음에 분산 로깅을 해가지고서 그걸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서 비용을 계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엔 컴퓨팅 파워를 더 써야 되는 거고, 그럼 더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근데 이거를 인프라 레벨에서 시스템 태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기능이 개선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그를 잘못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심각한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 레벨에서 태그의 프로퍼게이션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가지고 컴플라이언스를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또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게이트를 이제 기본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파게이트를 기본 프로필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임스페이스별로 파게이트를 다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파게이트를 정말 프로파일 여러 개 관리해야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파게이트 프로파일 생성하면 그냥 엔드포인트 하나 생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불편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일드 카드로 네임스페이스 여러 개 이제 매핑될 수 있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파게이트 프로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호랭이님 반응 좋아해 주시네요. 많이 쓰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큐브 코스트가 이제 EKS에서 이제 애드온으로 바로 이제 지원이 돼서요. 그 비용 모니터링을 위한 이제 오픈 소스 도구로 리포트 형태로 완전히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되게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게 무료입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리포트를 생성하실 수 있고 헬름을 통해서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EKS 핸즈온 랩 나오고 나서 이제 큐브 코스트 핸즈온을 해보면 큐브 코스트는 되게 어드밴스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워커노드 다 구성하고 태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설정 다 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서비스 연결하고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서 나중에 리포트까지 만들 수 있으면서 헬름 가지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하실 수도 있고 헬름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쉽게 이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고객분들한테 요즘 말하고 다니는 것 중에 ACK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라폼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테라폼 쓰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EKSCTL도 이야기하지만 EKSCTL과 테라폼을 같이 쓰는 조합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베스트 조합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테라폼의 프로바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테라폼으로 하다 보니까 테라폼 세계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테라폼으로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에서 네이티브하게 어프로치하는 전략이 있어요. 바로 오퍼레이터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아키텍처가 아니라 구글과 레드햇과 아마존이 같이 이제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전략인데, 이 오퍼레이터를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AW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물 파일에서 S3를 초기화하고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파티션 키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로라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연결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람다를 호출하실 수도 있고 KMS 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펑션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스택 플로우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테라폼으로 프로바이더를 구성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ACK를 애드온으로 설치하시게 되면 마치 쿠버네티스가 그거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했던 것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어노테이션, 라벨만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25개의 컨트롤러가 사용 가능하고 이제 16개는 GA가 됐고 9개가 프리뷰 상태입니다. 이 16개의 이제 GA는 뭐 EC2, RDS, 람다, KMS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웬만한 거는 네, ACK에서 사용 가능하시고 밑에 링크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API 리스트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peratorhub.com 가시면 AWS에서 제공하는 ACK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쓰시는 뭐 아르고라든지 그 다음에 스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오퍼레이터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르고를 설치하시려고 했으면 여러 가지 뭐 큐블렛 명령 이용해가지고 kubectl 뭐 날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야물 파일 가져와가지고 구성하고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죠. 네, ACK의 사용 범위는 EKS 전 영역에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통신이 가능해야 되고 이미지를 큐블렛이 직접 끌어와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넘어가자면 이제 카펜터를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카펜터가 0.23 버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가 통합되는데 이 카펜터의 경우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업스트림 버전에서 이제 같이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터미네이션 핸들러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게 노드의 파드가 이제 펜딩 상태에 빠졌을 때 바로 이제 EC2를 워커 노드를 준비해 가지고서 이제 투입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빠르게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릴라이어빌리티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KS에서 이제 애드온도 이제 자동화돼서 이제 예전에는 애드온들을 직접 설치하셨다면 이제 EKS 콘솔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애드온을 설치하실 수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가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라는 거는 바로 애드온들을 직접 콘솔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초기에서 애드온들을 바로 이제 집어넣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가되는 애드온들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VPC CNI, 코어 DNS, 큐브 프록시, 그 다음에 ECS CSI, 그 다음에 ADOT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플럭스라든지 서트 매니저, 플루언트 빔, 매트릭 서버,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애드온들을 쓰실 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주요 업데이트는 EKS Anywhere와 EKS Outpost가 있는데요. 이제 EKS를 Outpost에서 직접 배포할 수도 있으면서 웨이브랭스, 그 다음에 로컬 존에도 이제 EKS를 배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EKS는 큐레이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EKS Anywhere를 이제 설치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EKS Anywhere가 커머더티 하드웨어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또 연결을 하셔야 될 텐데 이때 이제 서드 파티 로드 밸런서들을 쓰실 거잖아요. 뭐 F5라든지 뭐 넷스케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 대신에 메탈LB를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애드온들, 서드 파티 도구들을 포함한 게 큐레이티드 패키지인데요. 왜 이걸 지원하냐면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에코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서드파티 도구들과의 연계했을 때 테크니컬 서포트에 대한 그레이 에어리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바로 AWS가 다 책임지고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컨셉이 바로 큐레이티드 패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사 관련 주요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로사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사는 오픈시프트 서비스 온 AW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픈시프트를 온프레미스에서 잘 사용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고객분들만의 거버넌스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EKS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거나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라이언스 솔루션들 예를 들자면 뭐 금융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텔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이미 오픈시프트라든지 레드의 솔루션에 인티그레이션이 되거나 서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은 EKS 기반으로 바로 넘어오기는 어렵겠죠. 특별히 거버넌스는 정말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픈시프트 그 에코시스템 그리고 그 거버넌스 그대로 클라우드에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로사인데요. 이런 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리전도 업그레이드 되고 GUI 프로비저닝도 되고 그 다음에 Bring Your Own KMS 키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핍스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금융 시스템들도 다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저희 그 웹에 있는 컨테이너 로드맵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EKS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EKS 연계되어 있는 주요 관련 서비스만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희성님이 얘기해 주셨던 VPC 레티스인데요. 사실은 이제 레티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서비스 메쉬를 프로덕션 운영을 하시다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사이드카 프록시를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네트워크, 오버레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사이드카 프록시를 별도로 달고 여기에 CPU와 메모리를 별도로 할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엔 클러스터에서 소모하는 네트워크를 라우팅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컴퓨팅 파워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있어서 또 이걸 컨트롤하는 컨트롤 플레인이 또 추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 플레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케어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를 적게 할당할 수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프로덕션이 커지게 되면 더욱더 이제 부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이제 편안하게 만든 게 VPC 레티스라는 거고 이게 쿠버네티스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EC2 람다에서도 다 연계되게끔 확장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AWS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로 쿠버네티스랑 네이티브하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네이티브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API 콜을 이용해 가지고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바로 연결하는 것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히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를 봐서 또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WS 마켓플레이스의 애드온들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쿠버네티스와의 EKS와의 인티그레이션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아마존 배치 온 EKS라고 해가지고서 EKS를 잘 쓰는 고객분들은 이 다음 스텝으로 아까 전에 MLOps 형태로 이제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EKS 내지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 중에 MSA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리고 MSA를 했을 때 데이터 사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막 이런 되게 복잡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복잡한 질문 사실 되게 긴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김장을 어떻게 담급니까? 이런 질문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EKS 플랫폼, 컨테이너 플랫폼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냐면 바로 데이터 플랫폼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MSA에서도 결국 나누는 거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매니지드 데이터 플랫폼과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건데 바로 아마존 배치온 EKS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를 컨트롤하는 거는 배치해서 다 해주고 아마존 배치해서 다 해주고 이 배치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만 EKS를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컴퓨팅 파워를 스케줄링 해 가지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스가 지금 질문이 eBPF 기반 네트워크 플러그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실리움이 EKS Anywhere에 들어가 있고요. EKS에서는 바로 이제 VPP 레티스가 eBPF 로드 밸런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설명해 드린 EKS 관련된 업데이트 또 주변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분들은 항상 되게 기다렸던 서비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서비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거 AWS 이제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또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레티스를 쓰셔야 되고 배치온 EKS가 트렌드니까 꼭 쓰십시오 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기능들만 잘 활용하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최적화된 아키텍처고 그게 좋은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저 피터 드러커의 그 이야기 명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아키텍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발표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생방송의 묘미죠. 저희 8시 5분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사전 질문 저희 먼저 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시간 올라온 질문도 사실 영주님이 계속 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들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그러면 저희 사전 질문 받은 것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WS에서 쿠버네티스로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로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 쿠버네티스의 로그 관리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도 있고, 인프라 로그도 있고, 네트워크 플로우 로그도 있고, 다양한 로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그와 네트워크 플로우 로그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걸 분석할 때 섀도우 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이 이제 분산 트레이싱 내지는 디스트리뷰션 로깅 이런 것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의 매트릭만 하더라도 3,000가지가 있고 이거의 로그를 어떻게 하느냐는 되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지만 정말 아주 추상화해가지고서 딱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크게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카로 로그를 모아가지고서 접근하는 분석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이제 데몬셋 같은 형태로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서드파티 도구들, 스모로직, 다이나트레이스, 뉴렐릭 이런 데들에서 제공하는 게 보통 이제 데몬셋으로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근데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특정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을 트레이싱하기 위해서 사이드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깅을 하시면서 거기에 인사이트를 조금 가져가신 이후에 어떤 매트릭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지를 결정하시고 나면 이제 어떻게 로그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AWS 핵심 서비스 중 LGCNS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궁금하신데요. 이거는 희석 책임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무엇이 핵심 서비스냐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정은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필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핵심 서비스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겸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느린 엔터프라이즈도 점점 컨테이너에 더 많은 공격적인 어떤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점에 있어서 항상 운영과 보안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을 고려하는 엔터프라이즈 특성상 오케스트레이션의 강점을 갖고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방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수많은 AWS에서 자체 개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EKS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요. 점점 거기에서 단지 컨테이너를 구현하고 있던 걸 정말 서버리스로 파일게이트와 람다 같은 걸로 서비스가 점점 더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쉽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더 알찬 내용을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버리스의 단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서버리스 단점 두 분이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질문, 이게 많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여기저기 가다 보면 항상 장단점을 비교하시는데 저는 약간 관점을 바꿔보시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거를 정했습니다. 서버리스라는 걸 굳이 저에게 비교하신다면 집을 소유한 것과 월세를 내는 상태의 차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EC2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내가 설치를 해서 내가 OS를 올렸고 내가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몽땅 설치한 상황에선 내가 원하는 모디피케이션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보안 툴도 깔아볼 수 있고 여기에 와서 통신대나 확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서버리스로 간다면 아무래도 AWS라는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 조금은 제한된 제약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단지 이것을 내가 1번처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거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애초에 서비스를 이거를 활용하겠어 라는 관점에서 공격적인 MSA 아키텍트를 받아들여서 이거에 맞춰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겠죠. 단 장단점이라는 표현보단 나한테 수터블하냐 아니냐, 맞냐 안 맞냐라는 관점에서 현재 서버리스에 대한 관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타이트한 보안과 운영, 또 어떤 소유권을 강조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서버리스는 아직 여러 가지 면까지는 어렵겠네요. 혹은 어떤 보안, 어떤 그런 특정 제도와 같은 상황에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온프리미스에서 모놀리스에서 3티어를 갖고 있었는데 단박에 서버리스로 가겠다. 물론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향후 운영이나 안정적 관점에선 좀 더 어려운, 힘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은 그 상황에선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과 조건, 어플리케이션 특장점, 나의 어떤 기술셋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셔서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 더 맞는 판단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매니저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롱러닝 프로세스냐 아니면은 이벤트 드리븐 형태의 리퀘스트냐라고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 효율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는 서버리스가 훨씬 좋은 접근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오랫동안 돌아야 되는 프로세스라면 컨테이너가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희성님이 발표하신 내역 중에 이제 람다가 이제 롱러닝 프로세스를 지원해서 이제 드디어 15분 동안이나 돕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15분을 컴퓨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람다가 초기화되는 시간과 이제 종료되는 시간, 그리고 데이터 레스팅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15분을 다 프로세싱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리얼타임에서 프로덕션 클러스터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실제로 하다 보면 컴퓨팅 서비스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리퀘스트를 대기해야 되는 서비스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람다로 구현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는 컨테이너가 훨씬 잘 맞겠죠. 그런데 웹 서비스 해가지고 그냥 포탈 열고 그 다음에 로그인 정도 시도하는 이런 리퀘스트가 되게 많다. 그리고 그냥 리스트를 리턴해 줘야 되는 이런 형태의 리퀘스트가 많다라고 한다면 람다로 하는 게 훨씬 맞을 겁니다. 어떨 때는 파게이터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파게이트의 이제 유즈 케이스 중에는 포털 사이트를 파게이트로 마이그레이션만 했는데 비용이 40%나 이제 줄어드는 이런 고객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워크로드에 따라 좀 다르다, 캐릭터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서버리스가 단점이 아니지만 어떤 데는 그 서버리스 쓰는 게 단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저희 춘 스티키테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영준님부터 좀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이런 포맷으로 사실 처음 발표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 되게 소통하면서 하는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발표가 더 알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유튜브 데뷔였는데 이런 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편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일단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링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것이 더 있으시거나 좀 AWS 서비스 도입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된다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 지금 밑에 내려주실 건데 네, 저희 런치센터 @lgcns.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CNS에서는 AWS 관련된 기술 팁 영상이나 좀 알차고 도움되는 이런 생방송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받으실 수 있게 지금 보시는 곳에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